기원전 7세기 고대 세계를 공포로 지배하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뻗은 초강대국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그들의 군대는 패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단 30년 만에 완전히 붕괴했고 200년 뒤엔 이름조차 잊혀졌죠. 무적의 제국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을까요? 기원전 401년 그리스 황금시대의 절정기에 만 명의 그리스 용병이 페르시아 왕자 키루스를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고용한 키루스가 전투 중에 죽어버린 거죠. 지휘관들도 모두 포로로 잡혔고 만 명의 병사들은 적국 한복판에 고립됐습니다. 그들 중에는 크세노폰이라는 작가가 있었고 그는 나중에 이 원정에 대해 아나바시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북쪽 흑해까지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이라크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고 적군은 바로 뒤에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크세노폰과 병사들이 도망치던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완전히 버려진 거대한 도시의 폐허였습니다. 그리스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큰 규모였고 성벽의 두께가 7.5m에 높이가 30m, 전체 둘레가 11km나 됐거든요. 하루 이틀 뒤에 또 다른 폐허를 발견했는데 이건 더 거대해서 성벽 둘레가 30km에 달했습니다. 크세노폰은 현지인들에게 누가 이런 거대한 도시들을 지었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고 어떤 사람들은 신들이 불과 천둥으로 이 도시들을 파괴했다는 전설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도시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님루드와 니네베였습니다. 크세노폰이 이 폐허를 발견했을 때 이미 니네베는 200년 넘게 버려진 폐허였고 참고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진 게 불과 50년 전이었으며 로마의 콜로세움은 500년 뒤에나 지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만큼 아시리아 문명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는 광활한 평원입니다. 이 강들은 터키 산맥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엄청난 양의 비옥한 토사를 운반하고 하늘에서 보면 먼지투성이 땅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녹색 선처럼 보이거든요.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일부로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아시리아 제국은 아득히 먼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세계는 이미 고대였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 수메르인들이 문자를 발명한 이후로 인간은 지식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해왔고 아시리아인들은 수메르 시대의 여러 위대한 왕들을 반신화적 영웅으로 숭배했거든요. 괴물을 죽이고 영생의 비밀을 찾았던 전설 영웅 길가메시도 그중 하나였고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는데 후대 아시리아인들에게 사르곤은 거의 2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리우스 카이사르만큼이나 먼 과거였던 거죠. 아슈르라는 도시는 적어도 기원전 2500년부터 사람이 살았는데요. 북부 이라크의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졌고 아마도 초기 무역 도시였을 겁니다. 강에서 가져온 진흙과 갈대 짚으로 지은 상점과 집들이 있는 도시였고 티그리스강이 굽이치는 곳에 위치해서 북쪽과 동쪽이 자연적으로 보호받았으며 건설자들은 강력한 성벽 시스템으로 방어를 개선해서 강력한 요새로 만들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땅의 생명줄로서 마실 물과 농지를 관계할 물을 가져다줬고 거친 지형에서는 바지선과 배로 무역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역할도 했습니다. 아슈르시가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도시의 신을 도시 자체의 이름으로 명명했고 그렇게 아슈르신이 탄생했는데요. 이 신은 빠르게 새로운 상징과 도상학을 획득해서 왕관을 쓰고 활을 든 로브 입은 남자로 생각됐고 종종 조각에서 날개 달린 원반 중앙에 나타나 세계와 그가 주재하는 황금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슈르 숭배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천년 동안 신들의 왕 자리를 지켜온 엘림의 지위가 위험에 처했고 이제 아슈르가 이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이 됐습니다. 아슈르시의 사람들은 곧 아슈라예라고 알려지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아시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원전 2000년대가 끝나갈 무렵인 기원전 1200년에서 1150년경에 아시리아인들은 놀라운 규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시기는 청동기 시대 붕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바다 민족이라고 알려진 신비한 세력이 해안에 상륙하고
기근이 도시에서 도시로 퍼지면서 문명 전체를 지도에서 쓸어버렸고 동지중해 지역에 거의 사람이 사는 도시가 없는 상태로 남겨놓았거든요. 이 파괴에서 살아남은 두 개의 위대한 사회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집트였고 다른 하나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최근 정복지에서 후퇴하고 무역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토만 붙잡음으로써 살아남았죠. 파괴의 물결이 끝났을 때 아시리아가 직면한 도전은 엄청났는데요. 기원전 10세기 말경 아시리아는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경제 붕괴가 임박했고 티그리스강 서쪽의 모든 소유물을 잃었으며 적대적인 산악민들이 자그로스 고지대뿐만 아니라 티그리스 계곡 가장자리까지의 구름지대를 점령했고 아람 부족들은 아슈르 성문 거의 앞에서 천막을 쳤거든요. 하지만 감사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적들은 단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이 역사의 대부분에서 그들은 아시리아인들을 미워하는 만큼 서로를 미워했으며 이것은 아시리아인들의 생존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전사들은 수년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단련됐고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철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새로운 금속은 수세기 동안 의식용과 장식용으로 사용됐지만 이제 막 무기와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적어도 한 명의 아시리아 왕에게는 아시리아가 기회를 잡으면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티글랏필레세르 1세였습니다. 티글랏필레세르 1세는 기원전 1114년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정력적인 통치자이자 능숙한 전사로 그의 왕실 비문 중 하나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주에 비할 데 없는 왕, 사방의 왕, 모든 군주의 왕, 아슈르 신이 무기를 날카롭게 하고 이름을 영원히 발음하여 사방을 통제하게 한 찬란한 불꽃, 적대적인 땅을 소나기처럼 덮는 자. 그는 여러 전선에서 위협받는 아시리아를 물려받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먼저 무시쿠를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 히타이트와 아람인들을 몰아냈으며 가는 곳마다 그의 승리 기록을 남겼거든요. 티글랏피레세르는 아시리아 군대를 서쪽으로 확장했고 히타이트 도시 피트루를 정복했을 때 지중해로 가는 도로를 장악했는데요. 이 먼 바다는 아시리아인들에게 전 세계의 가장자리 중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시리아는 해안에 접근할 수 없는 이 지역 유일한 강대국이었고 티글랏필레세르 왕이 처음으로 배에 오르는 것을 자랑할 때 그의 말에서 감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시리아 연대기는 심지어 그가 나히루라고 알려진 일종의 바다 생물을 사냥하고 죽였다고 기록하는데 이 동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고래나 고래였을 것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하마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티글랏필레세르는 기원전 1076년에 사망했고 임종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성공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의 폭력적인 통치 기간 동안 아시리아는 청동기 시대 붕괴 동안 잃어버린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운명은 곧 아다드니라리 2세라는 왕의 통치와 함께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아다드니라리는 기원전 910년에 즉위했는데요. 그의 통치가 아마도 전체 고대 근동 역사에서 정확한 연도로 100% 확신을 가지고 날짜를 매길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우리처럼 숫자로 연도를 세지 않았고 대신 각 연도에 이름을 붙였는데 때로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또는 큰 전투나 일식처럼 일어난 중요한 사건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다행히도 아시리아인들은 일식에 집착했고 그것이 신들의 중요한 징조라고 믿었으며 발생한 것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시리아 병사의 삶은 힘들었는데요. 군대는 주로 농지에서 뽑아온 남자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들은 1년 중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 농장에서 일하며 보냈고 운하를 파고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며 콩과 밀과 보리를 재배하고 양과 돼지와 소를 길렀거든요. 그러다가 봄이 오면 비가 그치고 겨울에 진흙이 굳어지면 그들은 소집되어 창과 방패를 받고 제국을 위해 싸우러 행군했습니다. 가을에 수확철이 있고 봄에 전쟁철이 있는 이 리듬이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 박동을 형성했고 이는 기원전 883년에 왕위에 오른 아슈르나시르팔 2세에 의해 계속됐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전사였고 오늘날 우리가 아시리아 왕들과 연관짓는 많은 것들, 그들의 잔인함과 적에 대한 가혹한 대우는 그의 통치 하에서 정점에 달했는데요. 그가 적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
테러 전술과 고문스러운 처형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복당한 민족을 아시리아로 이주시키는 정책도 그의 치하에서 정점에 달했고, 아시리아인들은 고대 세계의 계산법을 이해했거든요. 인구 규모가 곧 힘이었고, 그들은 제국의 모든 구석에서 온 사람들로 도시를 기꺼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살만 에세르 3세가 뒤를 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유능하지 못했고, 그의 통치 말년에 아시리아 백성은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끄는 거대한 반란이 제국 전역에서 터졌고, 27개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 길고 쓰라린 내전은 아슈르나시르팔이 정복한 사실상 모든 민족이 아시리아 지배를 벗어던질 수 있게 했거든요.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사 지배는 그들을 미움받게 만들었고, 만약 지속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티글라필레세르 3세라는 왕은 제국에 필요한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고 결정했는데요. 기원전 8세기 중반까지 아시리아 군대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군대와 거의 같았지만 단지 상당히 더 컸고, 살만에세르 3세는 한때 12만 명의 병력을 자랑했는데 당시 추정 세계 인구가 5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실상 훈련받지 않은 농민들로 구성된 군대였고, 가을이 오고 보리가 황금빛으로 자라면 이 농부 군대는 집으로 행군해서 수확을 거둬들여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국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었거든요. 기원전 745년에 티글라필레세르 왕이 왕위에 올랐고, 그는 아시리아 군대를 아마도 최초의 진정한 현대 군대로 개혁하는 급진적인 프로그램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핵심을 엘리트 장갑 부대와 기병과 전차로 개혁했고, 제국 가장자리의 정복 영토가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경보병을 공급하도록 요구했거든요. 아시리아 군대는 또한 전투 부대에 대규모 공병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선구자가 됐는데, 아시리아 병사들은 다리를 건설하고 터널을 파고 요새화와 공성 기계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군대를 행군시키는 데 필요한 보급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사와 공병의 결합 전투력은 7세기 미래의 로마 군대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 공식과 유사했죠. 티글라필레세르는 또한 제국에서 철 생산을 늘렸는데요. 그것은 소규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시리아 도시들은 점점 더 연기로 가득 찼을 것이고, 용광로에서 석탄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건물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제 철을 사용해서 화살촉과 칼과 사슬을 만들 수 있었고, 아시리아 병사들은 이제 철검과 철창날과 투구, 그리고 투닉에 꿰맨 철 비늘을 들고 행군했거든요. 효과는 즉각적이었는데요. 기원전 743년에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티글라필레세르 왕은 북쪽으로 우라르투 왕국을 향해 진군해서 쉽게 정복했습니다. 2년 후에는 서쪽 시리아의 아르파드 왕국을 공격했고, 아르파드시 사람들은 전에 아시리아인들과 싸운 적이 있었기에 그냥 문을 닫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을이 오자 아르파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집에 갈 기미가 없었고, 사실 긴 체류를 위해 정착하는 것처럼 보였죠. 티글라피에세르는 아르파드시를 3년 동안 포위했는데, 이것은 옛날 계절 군대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도시가 마침내 함락됐을 때 아시리아 왕은 아르파드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고, 제국의 앞길에 서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였거든요. 캠페인 후 캠페인으로 티글라필레세르는 시리아의 땅을 정복하고 이집트에 도달할 때까지 지중해란 전체를 따라 진군하며 해안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티글라필레세르는 또한 아시리아 정복 목록에 새롭고 주목할 만한 소유물을 추가했는데요. 그것은 강력하고 고대의 남부 수도인 위대한 바빌론시였습니다. 바빌론시는 1000년 이상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고, 역사상 여러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도시였으며 아마도 인구 20만을 넘은 최초의 도시였거든요. 티글라필레세르의 바빌론 정복은 메소포타미아의 힘의 균형을 바꿨고, 기원 736년경 제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거의 전체를 포괄했습니다. 이 제국과 강력한 군대를 티글라필레세르 3세 왕이
막내 아들에게 물려줬는데요. 그의 이름은 사르곤 2세였고 그 고대 수메르 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의 왕조는 사르곤 왕들로 알려지게 될 것이었고 그들은 전쟁과 예술과 문학에서 제국 성취의 최고점을 형성할 3세대에 걸쳐 통치할 것이었지만 그들의 시대는 또한 아시리아의 황혼이 될 것이었거든요. 이 3세대가 끝났을 때 제국은 마침내 재와 불꽃 속으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사르곤 왕들의 드라마는 사르곤의 아들 센나케립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는 기원전 705년에 왕위에 올랐고 고대 세계에서 전해지는 가장 주목할 만한 가족 드라마 중 하나를 시작할 것이며 아시리아의 마지막 두 위대한 왕인 에사르하돈과 아슈르바니팔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센나케립의 아버지 사르곤은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인 왕이었지만 센나케립에게는 뭔가 같은 수준의 지휘력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의 통치 불과 2년 만에 여러 아시리아 속국들이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했거든요. 젊은 왕은 빠르게 제국 군대의 전 병력을 모아 반란 왕들을 하나씩 상대했는데요. 먼저 동쪽으로 행군해서 이란 저지대 민족들을 물리쳤고 그 다음 북쪽으로 행군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돌아 지중해 연안까지 가서 반란 왕국들을 재정복했습니다. 그의 캠페인 중 하나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승자와 패자 양쪽이 쓴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록이 아시리아 연대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살아남았거든요. 이것은 센나케립의 유다 왕국 원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주요 히브리 왕국 중 하나였고 강력한 예루살렘시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당시 유다의 왕은 히즈키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력적인 통치자였고 종교적 열정에 의해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그가 아시리아 제국에 도전하는 엄청난 도박을 하게 된 것이 종교적 헌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최근 아시리아의 반란이 그를 대담하게 만들어서 붕괴 직전이라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곧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아시리아 군대의 전 병력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징벌하기 위해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북쪽에서 오는 소식은 무서웠을 겁니다. 센나케립은 먼저 에크론의 반란군을 정복한 다음 군대를 남쪽으로 돌려 예루살렘으로 진군했고 도중에 유다의 요새화된 도시 라키시를 만났습니다. 라키시는 유다의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로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의 언덕 위에 세워졌고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라키시 시민들이 기원전 701년 어느 날 봤을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북쪽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지평선에 쌓이기 시작했고 거대한 자연재해가 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먼지가 가까워지고 짙어지면서 땅을 통해 진동이 느껴졌을 것이고 만약 큰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그보다 서너 배 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함께 행군하며 말과 전차 바퀴 소리와 마구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상상해보세요. 아시리아 군대가 라키시를 점령하기 위해 사용한 공성 기계들은 철기 시대의 탱크 같은 것이었는데요. 거대한 바퀴 위에 이동식 요새 같은 큰 나무 프레임으로 형성됐고 꼭대기에는 궁수들이 방어군에게 불을 쏟아부을 수 있는 탑이 있었습니다. 장치 전면에는 일종의 공성추 같은 크고 무거운 도구가 있었는데 창과 망치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적 도시의 진흙 벽돌 성벽을 부수고 벽돌과 돌 사이의 틈새를 뚫어 조금씩 닳게 하는 데 사용됐거든요. 방어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시에서 도망쳤으며 아시리아 군대가 마침내 라키시로 진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각들은 지옥의 묘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항에 대한 처벌로 라키시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모여서 티그리스강 건너편의 먼 땅으로 추방됐고 조각들은 그들이 긴 행렬로 도시를 떠나는 것을 보여주며 남자와 여자들이 모든 소유물을 쌓은 소달구지에 타고 아이들은 수레에 앉거나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조각들은 심지어 일부 포로들이 고향에서 멀리 행군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에피소드는 아마도 시편 137편의 고대 애가에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했고 히즈키야는 그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그는 위대한 도시 주변에 새로운 성벽을 쌓았고 신선한 물을 도시로 직접 가져올 단단한 바위를 통과하는
지하 터널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황은 암울해 보였을 것이고 유다의 왕은 협상해야 한다고 결정했거든요. 그는 300달란트의 은과 30달란트의 금을 바쳤고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심지어 위대한 신전에서 금을 벗겨냈는데 이것은 이 독실한 왕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을 달래지 못한 것 같았고 그는 포위를 계속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시점에서 운이 히즈키야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가 아시리아 포위에서 구해달라고 야훼 신에게 기도한 것을 기록하는데요. 히브리 시인 역사가들이 쓴 열왕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응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들고 앞에 오지 못할 것이며 성에 대한 공격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시체였다고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포위를 끝낸 일의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아마도 아시리아 군대에서 역병이 발생한 것인데요. 역병은 원정 중인 모든 군대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고 이런 식으로 끝난 최초의 원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후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반복한 이집트 기록은 들쥐가 그들의 진영을 침략한 후 아시리아 군대가 격퇴됐다고 전하는데요. 쥐들이 아시리아 활시위와 방패 손잡이를 갉아먹어 싸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군대를 초토화시킨 역병에 대한 약간 환상적인 또 다른 설명일 겁니다. 아시리아 소식통들은 수치스러운 실패였을 이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침묵하는데요. 이 원정을 언급하는 유일한 소식통은 아시리아인들이 얻은 초기 승리와 히즈키야가 바친 조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쨌든 원정은 수치스럽게 끝났고 아마도 이 패배가 남쪽의 바빌론 시가 자유를 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바빌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시리아 왕들의 끊임없고 긴급한 고민 중 하나였고 수세기 동안 그들의 골칫거리였거든요. 바빌론은 독특한 문화를 가진 자랑스럽고 고대의 도시였으며 너무 강력해서 제국에 유지하기가 예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기원전 689년에 아시리아인들이 바빌론을 포위했고 포위는 15개월간 지속됐으며 도시가 마침내 함락됐을 때 센나케립은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 설명을 썼습니다. 도시와 그 집들을 기초에서 흉벽까지 파괴했다. 그것들을 황폐화시키고 불태웠다. 도시와 신전들과 지구라트의 내부와 외부 성벽의 벽돌과 흙을 부수어 아라투 운하에 부었다. 그 도시를 통해 운하를 팠고 물로 범람시켰다. 그 기초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미래의 그 도시와 신전들의 광경을 알아볼 수 없게 홍수보다 더 완전히 파괴했다. 심지어 당시 기준으로도 이 행동은 과도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유다나 엘람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교양 있고 고대하고 신성한 바빌론 시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너무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큰 항의가 있었고 센나케립은 바빌론 신 마르둑을 납치해서 니네베로 데려와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대응했거든요. 일단의 아시리아 법원 관리들이 침묵하는 신의 석상을 정죄하기 위해 법정에 모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르둑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깨진 텍스트는 어떤 형벌이 부과됐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센나케립의 목표는 바빌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는 성공했으며 그 북부 지방은 아시리아 제국에 통합됐고 도시 자체는 폐허로 남겨졌습니다. 바빌론에서의 전쟁은 센나케립 왕의 뭔가를 소모시킨 것 같은데요. 고대 도시를 파괴한 후 그는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욕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괴 대신 그는 통치의 마지막 해를 건설에 바쳤고 니네베 시에 정착해서 그것을 새로운 수도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궁전들을 개조하고 새로운 것들을 지었으며 라키쉬 공성전 같은 초기 승리의 조각들로 장식했고 제국 전역과 그 너머에서 다양한 식물과 허브를 수입해서 새 궁전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유명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실제로는 제국을 축소판으로 표현하도록 설계된 이 니네베의 정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센나케립의 통치 말년에 니네베는 빛나고 있었을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에 걸맞은 눈부신 도시였습니다. 센나케립에서 우리가 보는 이 변화에서 역사가 취할 수 있었던 다른 가능한 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키쉬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바빌론을 잿더미로 만든 전사왕은 이제 전투에서 물러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착해서 대신 건설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정말로 이 아시리아 왕의 성격 변화를 나타낸다면 비극은 그가 이 정신을 자녀들에게 전할 만큼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센나케립에게는 적어도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황태자인 장남이 엘람인들과의 전투에서 죽자 센나케립은 남은 어린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르둔물리수와 에사르하돈 두 후보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처음에 장남 우르둔물리수가 황태자로 지명됐지만 몇 년 후 아버지의 총애를 잃은 것 같거든요. 무엇이 왕의 마음을 바꾸게 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지만 일어날 일을 고려하면 추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센나케립이 우르둔물리수의 성격에서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 그를 두렵게 만드는 권력에 대한 갈망을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센나케립은 더 어린 아들을 대신 왕자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에사르하돈의 형제들은 격분했고 나중 비문에서 그는 이 발표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회상합니다. 나는 형들의 막내 동생이지만 신들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가 형제들의 집회에서 나를 굳건히 높이셨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제거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센나케립 왕은 결심했고 우르두물리수는 동생에게 충성 서약을 강요받았거든요. 화난 전 황태자 우르두물리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데요. 에사르하돈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를 니네베의 점점 위험해지는 분위기에서 멀리 서부 지역으로 도망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에사르하돈의 니네베 탈출은 아마도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의 아버지 센나케립은 자신에 대해 점점 커지는 위험을 보지 못했거든요. 기원전 681년 아시리아 달력 10번째 달 테벳의 20일에 모욕당한 연장자 왕자 우르두물리수가 또 다른 형제와 함께 니네베의 신전 중 하나에서 기도하고 있던 센나케립 왕을 덮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센나케립의 죽음은 전 지역에 충격파를 보냈고 유다와 아시리아인들이 경멸받던 다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거리에서 축하했을 것이지만 아시리아에서 왕의 살해는 가증한 것이었거든요. 반역자 왕자 우르두물리수와 다른 형제들은 그들에 대한 반응의 강도를 잘못 계산했고 이 분노의 물결을 이용해서 에사르하돈의 왕자는 빠르게 군대를 모아 반역자 형제들을 만나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들도 강력한 군대를 모았지만 첫 번째 전투 전날 밤에 형제들의 병사들이 대규모로 탈영했는데 늙은 왕을 살해한 남자들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사르하돈은 이제 거의 저항 없이 니네베로 진군했고 그의 나중 비문 중 하나는 아버지가 살해당한 도시를 탈환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기쁘게 나의 왕도 니네베에 들어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왕좌에 앉았다. 음모자들에 대한 에사르하돈 분노는 압도적이었고 그는 빠르게 그들의 모든 공범자와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처형하기 위해 움직였거든요. 에사르하돈은 아버지가 남긴 왕좌를 탈환했지만 그것을 취해야 했던 방식은 젊은 왕에게 영원히 표시를 남겼습니다. 나머지 생애 동안 그는 편집증의 구름 속에 살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으며 점토판에 쓴 메시지들은 그가 자주 신탁과 사제들의 조언을 구하며 친척이나 관리 중 누가 그를 해치려 하는지 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사르하돈은 또한 그의 호전적인 아버지가 한 일부 피해를 되돌리려 했는데요. 특히 아버지 센나케립이 일으킨 파괴 후 남쪽의 대도시 바빌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러 바빌론 신들의 조각상을 정당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고 기원전 680년에 고대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에사르하돈의 재건은 바빌론 백성에게 명확한 메시지였고 보고서가 믿을만하다면 바빌로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행해진 일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에사르하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질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아시리아 왕이 우울증의 가장 초기 기록된 사례 중 하나를 겪고 있었다는 좋은 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음식도 음료도 인간 접촉도 없이 침실에서 며칠을 보내곤 했고 그의 위대한 사랑인 왕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황은 훨씬 악화됐거든요. 에사르하돈의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계승 문제는 긴급한 관심사가 됐고 그는 왕좌를 둘러싼 내전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았기에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에사르하돈은 창의적인 행동 방침을 결정했는데요. 그는 젊은 아들 중 하나를
니네베에서 전 제국을 통치하는 아시리아 왕으로 또 다른 아들을 아시리아 제국에 충성 서약을 하고 그 도시를 통치하는 바빌론 왕으로 지명할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에는 살아남은 장남 샤마슈시무킴을, 니네베에는 전 제국을 대신할 막내 아들 아슈르바니파를 지명했거든요. 아름다운 비전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세계의 두 가장 큰 도시를 다스리며 두 사람이 이 두 도시를 하나로 묶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사실 에사르하돈의 오산은 엄청나게 역효과를 낼 것이었고 그것이 일으킨 전쟁은 아시리아 시대의 마지막 장을 열어줄 것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통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시리아 제국의 황금기인데요. 그의 통치 시기에 제국은 세계가 본 가장 큰 제국이었고 수도 니네베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 자신은 역사적 소스에서 완전히 형성된 캐릭터로 나타나며 자신만의 관심사와 집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의 성격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가 아마도 읽을 수 있는 최초의 아시리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독서는 특별히 왕족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왕들은 그들을 위해 읽어줄 하인과 서기관이 있었으며 통치자들은 사냥과 싸움 같은 더 남자다운 활동에 참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슈르바니팔은 왕좌를 위해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황태자로 지명되기 전에 그는 신전에서 어떤 직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읽기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점토판 컬렉션은 당시 세계에서 꽤 전례 없는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책을 보관할 장소인 보편적 도서관을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의 도시와 학습센터에 편지를 써서 점토에 적힌 모든 글의 사본을 요청했고 결국 3만 개 이상의 점토판 컬렉션을 모았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포함해 오늘날 알려진 많은 전통적인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와 전설은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 포함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슈르바니팔은 곧 아시리아 제국을 통치하는 실제 도전에 대처해야 했는데요. 아시리아의 가장 최근 제국 소유인 이집트는 이미 전면 반란 중이었고 기원전 667년에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리아 군대를 남쪽 테베까지 행군시켜 수많은 이집트 도시를 전형적인 아시리아 방식으로 약탈했습니다. 이 원정은 반란을 분쇄했지만 항상 그랬듯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저항만 만들어냈거든요. 반란은 다음 해에 다시 터져 이집트로 다시 행군해서 더 진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무렵 제국 반대편의 또 다른 세력이 아시리아의 점점 더 고통스러운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남부 이란의 엘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람인들은 고대 민족으로 1000년 이상 전 수메르 사회의 몰락에 결정적이었고 그 이후로 수사 수도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부유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엘람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들과 여러 번 충돌했고 오늘날 그들의 국경은 이라크와 이란 사이의 현대 국경과 거의 같은 곳에 있었거든요. 기원전 653년에 엘람 왕 테오만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어지는데요. 이 메시지는 당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바빌론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아슈르바니팔 왕의 형 샤마슈시무우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샤마슈시무킨은 오랫동안 자신의 운명에 불만족했고 아버지가 죽은 후 13년 동안 바빌론의 왕으로 통치했지만 그렇게 권력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의 분노는 명백히 커지고 있었고 만약 그가 엘람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이 명확한 제안을 담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침략하고 아슈르바니팔을 전복시키고 오랜 적을 파괴하는 것을 도울 테니 대가로 바빌론을 유일한 왕으로 다스리고 싶다. 엘람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샤마슈시우키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형에 대항해 군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고 바빌로니아 땅을 독립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아슈르바니팔 왕에게 분명히 충격이었고 그의 공식 비문에서 직접 말하는 배신과 고통과 분노를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샤마슈시무킨, 내 불신한 형제, 내가 많은 친절한 행위를 했고 바빌론의 왕을 세웠던 그에게 왕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다. 군인과 말과 전차를 모아 그의 손에 맡겼다. 아버지가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도시와 들판과 과수원, 그 안에 살 사람들을 주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한 이 친절한 행위들을 잊었고 끊임없이 나쁜 행동을 찾았다. 사적으로 아슈르바니팔은 분명히 두려워했는데요. 그는 자주
신탁과 점쟁이들에게 메시지를 써서 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주었고, 이 질문들에서 이 어두운 날들 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확실성과 의심에 대한 놀라운 감각을 얻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곧 실현됐고, 전년도의 패배에 여전히 분개한 엘란 군대가 그의 형과 합류해서 그에게 대항해 싸웠거든요. 아슈르바니팔은 전 병력으로 바빌론 시로 진군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그의 형 샤마시쉬무키는 그 강력한 성벽 뒤로 후퇴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아시리아인들은 포위를 위해 정착했습니다. 바빌론 포위는 4년 동안 지속됐고, 이 시간 동안 바빌론 시 안의 상황은 끔찍해져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해 식인에 의존했거든요. 도시가 마침내 함락됐을 때 아시리아 군대가 성벽과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샤마쉬시무키는 화재로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그토록 오래 끔찍한 상황에서 버텼던 도시 시민들은 아시리아 병사들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복수가 완료되자 아슈르바니팔은 엘람에 관심을 돌렸고, 다음 해에 산으로 진군했지만 이번에는 엘람을 징벌하는 데 그치지 않았거든요. 이 원정은 정치적 실체로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절멸 전쟁으로 수행됐습니다. 상처 입은 분노에 이끌려 아슈르바니팔은 엘람 군대를 분산시키고 그들의 수도 수사를 포위했는데요. 그가 명령한 파괴를 설명합니다. 위대하고 신성한 도시 수사, 그들의 신들에 거쳐 그들의 신비의 자리를 정복했다. 나는 그들의 궁전에 들어가 은과 금, 재물과 부가 쌓인 그들의 보물을 열었다. 수사의 지구라트를 파괴하고 그 빛나는 구릿불을 부쉈다. 엘람의 신전들을 허무했다. 그들의 신과 여신들을 바람에 흩어버렸다. 그들의 고대와 최근 왕들의 무덤을 황폐화시켰다. 그들의 뼈를 태양에 노출시키고 아슈르 땅으로 가져갔다. 나는 엘람의 지방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땅에 소금을 뿌렸다. 아시리아인들은 다시 한번 승리했고, 그들의 군대는 무적이었으며 모든 도전을 극복했고, 이제 그들의 가장 오래된 적 중 하나가 완전히 근절됐습니다. 제국은 자신감의 정점에 있었지만 30년 조금 넘게 후에 그 끝이 올 것이었고, 남는 것은 사막 모래 속에 무너지는 거대한 연기 나는 폐허뿐일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시리아 붕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신 연구는 그중 하나가 이 시리즈 전체에서 여러 번 만난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급격하고 극적인 기후 변화입니다. 지난 200년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강우량의 시기였지만, 북부 이라크 쿠나바 동굴의 종유석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기원전 675년경 에사르하돈 왕 통치의 마지막 해에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시사했거든요. 아시리아가 이제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고, 갑자기 남쪽 이웃들에 비해 경제적 불리함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리아는 최초의 진정한 군사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이 지역에서 쉽게 가장 강력했고, 모든 반대를 분쇄하는 망치였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데 강경한 접근 방식은 그들을 믿을 수 없이 미움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피지배민들이 끊임없이 반란의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일을 했거든요. 반란을 더욱 분쇄하고 더욱 미움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아슈르바니팔이 엘람 땅에 한 것 같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의 적을 너무 무자비하게 분쇄해서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엘람에 그을리고 연기나는 땅 너머에서 또 다른 세력이 수세기 동안 확장 기회를 기다리며 건설되어 왔는데요. 이들은 메디아인이라 불리는 메데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데인들은 고대 이란 민족으로 메디아어를 사용하고 북부와 서부 이란 지역에 살았고, 수세기 동안 강력한 엘람인들이 그들의 경쟁자였으며 그들의 야망을 억제했지만, 엘람인들이 이제 사실상 근절되면서 더 이상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음 수십 년 동안 메데인들은 빠르게 확장해서 엘람 땅을 점령하고 분노한 흩어진 민족들을 그들의 기치 아래 모았습니다. 그들은 곧 강력한 세력이 됐고, 그들 모두는 아시리아 제국과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통된 불타는 증오로 고무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뿐이었고, 그 기회는 위대한 아슈르바니팔 왕의 죽음의 형태로 올 것이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후 아시리아에 혼란이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거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모든 지방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바빌론은
다시 독립을 선언했고 내전이 제국을 분열시켰습니다. 기원전 616년에 일련의 바빌론 연대기가 시작되고 아시리아 사회의 최종 붕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몰락의 위대한 선동자들은 아시리아인들이 그토록 무심코 도운 사람들이 될 것이었고 그들의 적들이 언덕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던 메대 사람들이었거든요. 놀라운 기습 공격에서 메대 군대가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아시리아 땅을 침공했는데요. 먼저 아시리아 민족의 요람이자 그들의 신의 고향인 위대하고 고대의 수도 아슈르로 행군했습니다. 바빌론 연대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도시를 공격하고 도시 성벽을 파괴했다. 대부분의 백성에게 끔찍한 학살을 가하고 약탈하고 포로를 데려갔다. 이 승리는 고대 세계에 충격을 줬을 것인데요. 이것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아시리아 심장부의 도시가 점령되고 약탈된 것이었고 제국의 모든 적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약하고 충분히 밀면 어쩌면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한 남자가 이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고대 도시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진 독립 바빌론의 새 왕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이름은 나보폴라사르였습니다. 메대인들의 아슈르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뻐했을 것이고 그는 아시리아와의 충돌이 곧 올 것을 알고 수년간 국경을 요새화하고 강화해왔지만 이제 더 큰 것을 꿈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군대를 모아 메대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아슈르로 행군했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싸움에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아시리아 도시 아슈르의 폐허에서 그들의 동맹을 공식화했고 메대왕 키악사레스는 그의 딸 아미티스를 바빌론 왕자 나부쿠두리우스루와 결혼시켰으며 그들은 전쟁을 위해 세력을 합쳤거든요. 이것은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의 악몽이었던 상황이었고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의 순간에 그들에 맞서 연합한 것이었죠. 그해 남은 기간 동안 메대와 바빌론의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상처 입은 사자도 여전히 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아시리아 군대는 약해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었으며 그들에게 모든 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거든요. 침공이 시작된 지 2년 후인 기원전 612년이 되어서야 메대 군대가 아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인 수도 니네베의 성벽에 도달했습니다. 그 군대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만 할 수 있는데요. 그 위대한 도시, 세계의 수도를 우뚝 솟은 지구라트와 영광스러운 궁전과 이중 방어벽을 바라보면서요. 바빌론 연대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니네베에 맞서 진군했고 시마누 달부터 아부 달까지 3번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은 도시에 큰 공격을 가했다. 니네베의 남동쪽 문인 할지문에서 발굴하면 이 장소의 바닥에 하나 위에 다른 하나가 누워있는 해골들을 발견하는데요. 말들의 시체도 이 문에 널브러져 있고 수많은 철 창촉과 화살촉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2600년 이상 전에 도시의 마지막 방어에서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니네베의 파괴는 당시의 히브리 학자들에 의해 이해할 만한 기쁨으로 기록됐는데요. 생생한 기록이 나훔서로 알려진 장에서 히브리 성경에 살아남았고 이 구절들에서 메대와 바빌론 군대가 니네베 거리를 휩쓸 때의 전투의 소리와 분노를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나훈에게 니네베의 파괴는 다른 이들의 땅에 그토록 많은 고통을 준 제국에 대한 도덕적 심판이었습니다. 기원전 612년 말까지 아시리아의 새 위대한 수도인 종교적 심장 아슈르, 행정 중심 니네베, 군사 수도 님루드가 모두 폐허가 됐는데요. 메대인들은 그들을 점령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아시리아인들이 엘란 도시들에 남겨둔 것과 같은 잔인함으로 도시들을 파괴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전투에서 죽었고 아슈르우발리지라는 장군이 침략자들에게 용감한 저항을 유지하며 남은 아시리아 군대를 그 주위에 모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니네베 방어에 너무 늦게 도착한 이집트에서 온 군대였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은 하란시에 갇혔으며 한 세기 전에 한 여자가 아시리아절에 대한 예언을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기억했을지 궁금합니다. 기원전 610년 니네베 약탈 2년 후에 메대 군대가 마침내 하란으로 진군해서 아시리아 저항에 남은 것을 분쇄했고 아슈르우발릿 장군은 역사에서 사라졌으며 아시리아 제국은 먼지가 됐습니다. 니네베의 폐허는 한동안 그을린 잔해의 연기 나는 더미로 거리에는 시체가 깔려 있었겠지만 천천히 바람에 날린 사막 모래가 그것들을 뒤덮었을 것이고 그 성벽과 집들은 먼지와 흙으로 덮였으며 거리에 누워있던 해골들은
모래에 묻혔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의 위대한 도서관도 묻혔는데요. 운명의 아이러니로 니네베의 파괴가 그 텍스트들의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도시를 휩쓴 화재가 점토를 구워 굳혀서 이 점토판의 글씨가 26세기 전에 아시리아 서기관이 그것을 쓴 날만큼 선명하게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날에도 있었거든요. 니네베를 파괴한 민족은 아시리아 왕들의 궁전을 약탈하며 축하했고 모든 귀중품을 빼앗았으며 궁전 벽을 덮고 있던 조각들 중 일부를 훼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아시리아 왕들의 얼굴을 때렸고 부드러운 설화석고를 부수며 파괴를 즐겼지만 모든 조각들 중에서 사자 사냥을 묘사한 것들은 손대지 않은 채 남겼습니다. 그 사냥당하는 사자들의 고통의 표현은 한때 그토록 생명으로 가득했던 버려진 홀들, 날들과 달들이 지나가면서 재와 먼지가 곧 방을 채우고 결국 천장 대들보가 썩어 무너지며 아시리아 왕들의 홀에서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새와 야생 여우가 폐허 사이에 집을 만들며 푸른 타마리스크 덤불이 곧 복도를 채웠을 그 슬픈 눈으로 내려다봤을 것입니다. 수백 년 후 그리스 작가 크세노폰이 10,000명의 그리스인과 함께 그를 추격하는 페르시아 군대를 피해 도망칠 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도시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메데인들이었을 수도 있다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들이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도시를 폐허더미로 만들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세대의 학자들의 꼼꼼하고 세심한 작업을 통해서만 고대 아시리아인들의 텍스트가 천천히 해독되고 번역됐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점토에서 말하도록 허용됐으며 수천 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사라진 제국은 패배로 끝났지만 기억은 결국 시간을 이겼습니다.